네, 앞에 두 글은 통계 그리고 뭐 여론조사 다 통계죠. 통계에 관한 얘기라서 한번 뽑아봤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글이 너무 좋아서 뒤에 거 두 개 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 버리려다가 아예 그냥 둘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우선 한국일보 칼럼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도 그렇잖아요. 정책이나 입법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책이나 입법이나 뭐 행정 그 모든 시작은 어떤 첫 단추는 통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계. 어떤 현황을 갖다가 알아야지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적절한 정책이나 입법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어떤 첫 단추. 이게 제목을 먼저 보자면요. 국가 통계 조작. 이게 결국은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어긋나 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이 칼럼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정말 큰, 이건 정말 국가에 해를 끼치는,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요. 제목을 잘 지었어요. 끝까지 파야 할 국가 통계 조작. 통계 조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떤 범죄라는 인식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무슨 뭐 감옥 갈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 뭐 돈을 훔치거나 뭐 횡령을 하거나 이런 거랑은 또 보기에 좀 가벼워 보이니까. 근데 이것도 어마무시한 못된 짓거리다 이런 얘기죠. 문정부 때 집값 통계 조작 정황 포착. 그래서 청와대 국토부 고위급 수사 의뢰 검토. 위에 큰 글씨 보고 있습니다. 차제 이참에 이 기회에, 그런 뜻이죠. 이 기회에 통계 비리 근절하고 기강을 정립해야 된다. 이거 뭐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역시 한국일보답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양비론적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가고 있어요. 감사원에서 이렇게 자꾸 계속 이렇게 질질 끌면서 감사를 하고 수사 의뢰하겠다고 하는 게, 그래서 정치 보복성 내지는 적폐청산을 갖다가 내세운 전 정부에 대한 어떤 보복 조치 아니냐, 정치 보복 아니냐, 이런 논란이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양비론이죠. 그 점을 우려하면서도, 인정을 하면서도 통계에 관한 조작은 절대 용서받을 짓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다 보셨으니까요.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은 이제 현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뉴스 많이 보셨죠? 특히 이 집값 문제. 왜냐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게 부동산 정책 완전 실패했거든요. 집값 그냥 완전 뻥튀기 해놨죠. 어쨌건 문재인 정부 당시에 특히 후반부에 이제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뛰니까 발표 수치를 갖다가 좀 낮춰 잡고 싶은 유혹을 느꼈겠죠.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거 갖다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건 조작이다, 의도적으로 조작한 거다, 통계 왜곡을 한 거다, 뒤에 나오겠지만 통계를 마사지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원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또 이제 그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의심을 받는 대목이 뭐냐면, 감사를 계속 연장을 하고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나 수사가 질질 끈다는 건 뭐겠어요? 못 잡아냈다는 거예요. 그죠? 의혹을 제기하고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바로 뭘 잡아낸 게 없기 때문에 질질 끄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시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뒤에 나왔죠. 처음에는 요란하게 시작을 했는데 다소 실망스럽다, 뭐 특별하게 뭐 나온 게 없지 않냐, 이런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런 이제 반론을 제기한다는 거죠. 표현을 보자면은 첫 단락 첫째 줄에서 통계가 뒤에 가서 조작, 그리고 그 첫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서 통계를 변형,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조작, 변형, 뒤에는 뭐 보정, 왜곡, 마사지라는 표현이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는데 많이 쓰는 표현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통계 마사지 재밌죠? 통계를 그냥 주물르는 거예요. 주물러 가지고 그냥 입맛에 맞게 모양을 갖다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다 이제 같은 표현이죠. 이 조작 의혹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고 어쩌고 하는데, 네. 뒤에서 이제 당연히 당사자들은 정상적인 보정이,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잠정치 얘기가 나오고 발표치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이거 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뭘 뜻하는지를 갖다 정확히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또 이 통계학이라는 게 워낙 어렵고, 제가 잘 모르는 분야예요. 굉장히 어렵고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근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정치는 일단 1차 조사 결과, 어떤 초안 내지 1차 조사 결과의 의미고, 발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보고를 먼저 하겠죠. 잠정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왜곡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게 통계에서는 이제 보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보정은 단순한, 그러니까 악의적인 조작이나 왜곡하고 마사지하고 좀 다른 의미인데, 예를 들면은 뭐 특별한 변수에다 가중치를 둔다든지요. 이게 참 너무
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좀 설명도 어려운데, 어떤 특정 항목에다 가중치를 부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중평균을 낸다든지요. 어떤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를 쓰지 않고 뭔가 이렇게 현실에 좀 더 맞게 반영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가 잘 떠오르지 않지만 어쨌건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통계가 아니라 그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합리적인 틀 안에서 뭔가 이렇게 수치를 갖다가 보정을 한다는 거죠. 보충하고 바로 잡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보정하는 과정의 일부였다. 그 차이가 이렇게 뭐 전 정권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당연히 국민의힘이랑 현재 감사원에서는 이제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화될 것 같다. 진실 규명이 지연되면은, 그렇죠. 이게 늦어지면 이런 의심을 받습니다. 뭐든지 늦어지게 되면은 왜 빨리빨리 결과물을 못 내놓느냐 하는 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정치 보복이다, 보복 감사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 전에 비했을 때 정권이 여에서 야로 바뀌고 야에서 여로 바뀌고, 그 전에 비했을 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많은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보복에 가까운 보복 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하지만이 나오죠. 진실 규명이 지연되면 그 단락에서 하지만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주제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논란이 있지만, 정치적 논란에 불구하고 장기적 국익을 감안하면 국가 통계 조작에 대한 감사와 진실 규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합니다. 모든 정책과 입법이나 어떤 국가의 갈 길을 정하는 그 시작이나 기준점, 첫 단추가 통계인데, 이 통계가 바탕이 어그러지면은 모든 게 어그러진다는 거죠. 통계는 함부로 조작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한국일보가 보기에도 불신을 야기한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통계도 그랬고요. 또 이때 당시에 이거 기억납니다.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 결국 실패한 걸로 지금은 일단 판명이 났어요. 그런데 당시 고민정 대변인이 좋아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개선된다. 이거 말도 안 되죠. 개선 안 됐죠, 계속. 자, 통계 아전 인수 왜곡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 글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단락이 바로 다음 단락입니다. 통계는 이 표본조사에 의존하는 만큼, 이 단락이죠. 이 내용 자체는요, 이 단락 통째로 좀 스크랩을 해도 괜찮은 좋은 표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통계는요, 기본적으로 전수조사가 어렵잖아요. 표본이 작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모집단이 작으면 전수조사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은 2학년 일반 애들이 어떤 과일을 좋아하는지 물어본다 그러면 다 그냥 하나씩 물어보면 되겠지만, 전 국민이 어떤 과일을 좋아하는가, 이거는 표본조사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통계는 표본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있는 그대로 현실을 똑같이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차범위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되는 식으로 현실이 일부 굴절될 수밖에 없다. 좋은 표현입니다. 굴절될, 어느 정도는 이게 뭐 나쁜 뜻으로 하면 왜곡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굴절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에다 더해가지고 표본 자체가 왜곡되거나 변수까지, 마사지가, 여기 마사지라는 표현 나오네요. 그리고 분석까지 편향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요. 표본 자체를 왜곡시켜버리고, 그러니까 표본 자체를 왜곡시킨다는 거는, 우리가 통계를 잡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설문조사를 한다고 그랬을 때 표본 자체가 대표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전체 모집단이 있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어느 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예를 들면 전 국민의 라면 선호도를 조사한다고 쳤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대요. 경상도 지방에서 안성탕면이 제일 잘 나간대요. 신라면이 1등을 못하는 데가 유일하게 경상도 지방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그래서 강호동이 그걸 좋아한대요. 안성탕면을. 네. 예를 들면은 전체 국민이 무슨 라면을 좋아하는지 너무 유치하게 들고 있습니다. 자, 그 전 국민이 무슨 라면을 좋아하는지 알려고 한다면 표본을 갖다가 골고루 이렇게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서울에서 예를 들면 10명, 뭐 경상도에서 뭐 5명,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인구 비례로 표본을 갖다가 추출해야 될 텐데, 좀 과장해서 얘기했자면 표본을 갖다 전체 경상도로 때려 맞춰버리면은 안성탕면 1등 하겠죠. 신라면, 진라면 1등 못하겠죠.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표본 자체를 갖다 왜곡해 버린다거나 변수까지 마사지된다. 여기서 말하는 변수라는 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통계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것도 참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설명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연령대별로 다 다를 거잖아요. 그리고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아니면 뭐 학력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갖다가 조작을 한다거나, 또 분석을 갖다가 편향된 시각으로 분석을 해버리면 결국은, 자, 통계와 현실의 괴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괴리, 그 차이.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하면 이건 조작이 돼버리는 거죠. 가까운 사례는 아니지만 최근의 사례가 있었죠. 그리스 국가 부도 났죠. 이게 바로 재정적자 통계 조작에서 시작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작된 통계는 정책의 오류를 낳고, 자, 이게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조작된 통계는 정책의 오류를 낳죠. 정책의 오류는 몰랐습니까? 정부 실패, 국민 피해. 그래서 이거 진짜 심각한 국기문란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단락에서 역시 이제 한국일보답게 나왔어요. 일단은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 시각은 참 재밌죠. 일리가 있다가 아니라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제 살짝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썼습니다. 일리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는 시각을 갖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하죠.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어쨌건 간에 이건 끝까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 다음 표현이 참 재밌어요. 한번 탈탈 털어야 된다. 그래야지 근절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탈탈 털고 나면은 정권이 어디로 바뀌든지 간에 한번 당해본 게 있기 때문에 장난질을 못 칠 것이다. 경계의식이 정착된다는 거죠.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경계의식이 정착. 조심한다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그 이상은 어떤 정부도 감히 국가통계 왜곡하거나 조작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요. 어떤 통계 중에서 우리가 또 하는 업무가 또 사실 관계가 또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뽑았고요. 그 다음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동아일보인데 이거는 이게 조금 난해하셨을 거예요. 읽으시면서 저도 이거 좀 막 이거 저거 찾아보면서 봤는데 전제를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요 여당이 강조할 때도 있었고 야당이 강조할 때도 있었어요. 이건 아전인수식입니다. 뭐냐면 징벌적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원래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모든 부분에 다 국한이 돼요. 우리가 뭐 자동차 손해배상, 내지 뭐 제조물에 대한 책임 배상 이런 모든 손해배상 분야에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한테 손해를 끼쳤는데 이게 고의에 의한 경우가 있고 과실에 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일부러 너 한번 엿먹어봐 하고 타이어를 펑크 낼 경우가 있을 것이고 내가 실수로 도자기를 떨어뜨려서 깨뜨렸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잖아요. 근데 민법상 손해배상에서는요 형법에서는 고의하고 과실이 엄격하게 구별이 됩니다. 사람을 일부러 죽인 살인죄하고 실수로 죽인 과실치사하고 형량이 달라요. 근데요 민법에서는 고의 이꼴 과실이에요. 고의하고 과실 구별 안 합니다. 민법에서는 원래 민법상의 손해배상 원칙으로는 고의하고 과실 전혀 구별 안 돼요. 형법에서는 고의하고 과실 하늘과 땅 차이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형법에서 뭘로 할까요? 손괴죄 남의 물건 망가뜨린다고 손괴죄잖아요. 손괴죄는 고의만 처벌합니다. 과실 손괴죄는 없어요. 실수로 남의 도자기 깼다고 해가지고 감옥은 안 가거든요. 물론 도자기 값은 물어내야 되죠. 근데 민법상으로 보면요. 도자기를 깨는 게 내가 일부러 깼든지 실수로 깼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돈은 물어내야 돼요. 도자기 값 물어내는 거 똑같아요. 액수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이제 그 근원이 뭐냐면 약간 징벌적, 형법적인 생각을 넣는 거예요. 뭐냐면 똑같이 민법상의 어떤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경우가 생겼을 때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다거나 뭐 누굴 다치겠다거나 이럴 경우에요. 이게 만약에 고의적인데 또 고의 중에서도 악의적인 고의가 있어요. 진짜 너 한번 당해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도자기를 깨도요. 그 진짜 실수로 깨뜨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 내가 자 도자기 주인한테 돈을 100만 원 빌려줬는데 얘한테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얘가 없다고 지금 배째라 이러는 거. 그러면 좋아. 나 100만 원 못 받을 거야. 네 도자기도 한번 내가 깨줄게. 이렇게 하면 이거 나쁜 놈이죠 진짜.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액수를 크게 뻥튀기 시키겠다는 거예요. 더 많이 돈을 물어내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언론 쪽이에요. 언론이 뭐냐면 이제 언론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악의적인 언론 보도. 여기서 말하는 언론 유튜브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일부 이제 인터넷 언론사 등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심해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처벌을 하자는 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인데 이거는 동상이몽이에요. 이거는 여당 민주당도 한때는 이걸 강하게 주장했었고 국민은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는 좌파 가짜 뉴스를 갖다 처단을 하고 싶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청담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이 룸사롱에서 술 먹었다고 김우겸이 그랬죠. 이런 거 이제 나왔을 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보수 유튜버들이 이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게 되면 자꾸 헛소리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좀 응징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요 사실 여당도 한때 주장을 했고 그때 자기들 상황에 맞춰서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특별 정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여론조사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고 이 글이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일부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100% 이해는 못 하겠어요. 좀 어려운 글이라는 걸 감안하고 일단 저 아는 데서만 해보겠습니다. 뭐 내용은 뭐 그렇게 막 따로 설명할 거 없고 이런 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좋은 표현이 그렇게 많이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좀 약간 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글이고 좀 수치가 많이 들어가 있죠. 결론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진짜 오락가락 80% 같다 44% 같다 이렇게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갖다가 결론적으로 한 얘기는 그거죠. 열심히 그 선관위에 있는 여론조사위원회에다가 일임을 해가지고 거기서 좀 투명성을 높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볼 거는 딱 그거 같아요. 몇 가지 대목이 있냐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에서 보면요. ARS 이게 전화 여론조사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슬쩍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ARS는 강성 유권자가 과대 표집돼 면접 조사보다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면접 조사보다 전화로 물어봤을 때 강성 유권자가 과대 표집된다. 아, 저 끝내 이거 좀 100% 해석을 잘 못하게 됐습니다. 이게 참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저는 ARS가 전화 상담을 전화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론조사는 대부분 전화로 하는 건데 이 표현인 것 같아요. ARS는 자동응답이잖아요. 기계음이 나옵니다. 전화 면접조사는 상담원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인데, 그러니까 상담원하고 직접 통화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ARS의 경우에 자동응답 시스템일 경우에 강성 유권자들이 좀 과대 표집된다. 이거는 제가 끝내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예,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가 답을 못 드려 죄송하고요. 표현이 좀 좋은 게 이런 것 같아요. 이 순서 효과하고 그 다음 단락의 표현 효과. 결과적으로는 똑같은데 앞에다가 이제 읽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판단을 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유도신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앞에다가 살짝 뭐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는 뭐 높지만 언론 신뢰도가 최하이다. 그래서 언론 개혁 필요할까? 그럼 당연히 사람들은 아, 그 언론 개혁 필요하지.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말이죠. 순서상 사람들의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앞에다 배치를 하는 게 순서 효과라는 거고, 표현 효과는 순서 효과하고 비슷한 거지만 질문의 어떤 설문의 문장 자체를 갖다가 특정 답변을 유도하도록 만드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순서 효과나 표현 효과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이것도 통계죠. 상당히 왜곡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점이 또 한 가지 이제 그 다음 단락에서는 이제 온라인 조사. 온라인 조사는 이제 그 전화로 하는 게 아니라 가끔 뭐 문자 같은 거 받아보셨을 거예요. 구글 여론조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 우리 상식이지만은 아무래도 70대더라도 온라인을 더 많이 잘 쓰는 사람들은 좀 진보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건 이 글은 마지막 단락에서 결국은 이런 문제점을 얘기를 한 거예요. 들쑥날쑥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걸 결과적으로 이분도 뭐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건 선관위, 중앙선관위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등록을 의무화해서 좀 투명성을 높이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나오죠. 근데 중앙선관위의 독립성을 신뢰하는 유권자도 많지 않아 보인다. 채용비리 때문에 그러죠. 지금 선관위 채용비리 지금 감사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 저기 선관위 직원들 자녀 경력 채용해서 그냥 비리 저질러가지고 채용비리 때문에 호되게 받고 있죠. 그래서 선관위가 과연 독립적이냐, 얘네가 깨끗한 기관이냐 이것도 많이 좀 의심을 한다는 거고. 아, 아무튼 좀 어려운 글이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좀 읽으면서 힘들었어요.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었고 전체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고 막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봤는데도 완전하게 이해는 못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근데 어쨌건 이거랑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